기차는 익숙한 흙냄새를 뒤로하고 차가운 도시의 심장을 향해 쉼없이 달렸다. 김복자 할머니는 낡고해진 무릎 위에 놓인 묵직한 소의 저금통을 가만히 쓸어보았다. 수십 년의 세월이 새겨진 저금통의 표면은 거칠었지만 그 안에 담긴 희망의 무게는 그 어떤 보석보다 찬란했다. 아들 내외에게 전해줄 이 1억 원은 단순히 돈이 아니었다. 그것은 평생의 땀과 눈물, 그리고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끝없는 사랑의 결정체였다.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거대한 빌딩 숲이 뿜어내는 위압감에 복자 할머니는 잠시 숨을 골랐다. 시골의 푸른 논밭과는 너무나도 다른 잿빛 풍경은 낯설기만 했다. 아들 박민혁이 보내준 주소를 택시 기사에게 보여주자 그는 흘깃 할머니의 차림새를 보고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강남의 가장 비싼 아파트 이름이 적힌 메모지와 할머니의 검소한 모습은 어울리지 않는 그림이었다. 택시가 미끄러지듯 멈춘 곳은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거대한 주상복합 건물 앞이었다. 눈부신 유리와 차가운 금속으로 이루어진 건물은 마치 다른 세상의 성 같았다. 복자 할머니는 저금통을 더욱 굳게 껴안고 조심스럽게 차에서 내렸다. 로비에 들어서자 대리석 바닥에서 울리는 자신의 낡은 구두 소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졌다. 모든 것이 너무나 깨끗하고 너무나 조용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이었다. 아들 집의 현관문이 열리고 며느리 최서연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관리된 모습이었다. 우아한 실내복을 입고 옅은 화장을 한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복자 할머니의 얼굴을 스쳐 낡은 옷과 손에 들린 소의 저금통에 잠시 머물렀다. 그 짧은 순간 복자 할머니는 보이지 않는 벽을 느꼈다. 어머니, 오셨어요. 미리 연락이라도 주시지. 그러셨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나긋나긋했지만 온기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복자 할머니를 안으로 들이면서도 현관의 흙이라도 묻을까 신경 쓰는 듯한 태도였다. 집안은 모델하우스처럼 모든 것이 정갈하고 고급스러웠다. 넓은 거실에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전경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지만 사람 사는 온기는 느껴지지 않았다. 복자 할머니는 어색하게 소파 끝에 걸터앉아 저금통을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쇠의 저금통이 값비싼 대리석 테이블에 닿으며 달칵 하는 작은 소리를 냈다. 서연은 그 소리에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이건 뭐예요? 어머니 웬 낡은 괴짝을 다 가져오셨어요. 집에 안 어울리게 그녀의 말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다. 이거 너희들 주려고 가져왔다. 가게 얻을 때 빚진 거 아직 다 못 갚았다고 해서 조금이나마 보태라고. 복자 할머니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하지만 서연의 얼굴에는 고마움 대신 경멸의 빛이 스쳤다. 저희 그런 돈 필요 없어요. 민혁 씨 사업도 잘 되고 있고 곧 더 좋은 곳으로 옮길 거예요. 어머니는 저희 걱정 마시고 시골에서 편히 지내세요. 바로 그때 외출해서 돌아온 아들 민혁이 거실로 들어왔다. 그는 어머니를 보고 잠시 놀란 듯했지만 아내의 싸늘한 표정과 테이블 위의 저금통을 보고는 이내 상황을 파악했다. 복자 할머니는 구원이라도 만난 듯 아들을 바라보았다. 민혁아, 어서 와라. 애미가 너희들. 하지만 그녀의 말은 민혁의 어색한 표정 앞에서 멈추었다. 민혁은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시선을 피했다.
그는 어머니의 희생을 알았지만 아내의 비위를 거스르고 싶지 않았다. 어머니, 여기까지 힘들게 왜 오셨어요? 그리고 이건 또 뭐예요? 저희 정말 괜찮아요. 그냥 마음만 받을게요. 그의 목소리는 힘없이 기어 들어갔다. 그것은 거절이자 외면이었다. 서연은 남편의 소극적인 태도에 힘을 얻은 듯 비웃음을 감추지 않고 말했다. 어머니, 저희 수준을 너무 얕보시는 거 아니에요. 이런 촌스러운 고물 상자는 어디서 나셨어요? 그리고 이 안에 든 돈, 깨끗한 돈이긴 해요. 흙 묻은 돈은 저희랑 안 맞아요. 그 말은 비수가 되어 복자 할머니의 심장에 깊숙이 박혔다. 평생을 바친 헌신이 흙 묻은 돈이라는 말로 모욕당하는 순간이었다. 복자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어떤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아들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침묵했고 며느리는 승리자처럼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서연은 가정부를 향해 턱짓을 하며 명령했다. 김 여사, 저기 저 보기 흉한 상자 좀 치워줘요. 손님들 오시기 전에 눈에 안 띄는 곳으로. 가정부가 다가와 저금통을 들고 구석으로 옮겼다. 텅 빈 대리석 테이블 위로 거실에 차가운 조명이 쏟아져 내렸다. 복자 할머니는 그 차가움이 온몸으로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평생을 지켜온 자존심과 아들을 위해 바친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는 듯했다. 화려하지만 삭막한 그 공간 속에서 그녀는 철저히 혼자였다. 저녁 식사는 침묵 속에서 진행되었다. 최고급 식자재로 차려진 음식들은 복자 할머니의 입에는 모래알처럼 느껴졌다. 서연은 교양 있는 척 와인을 마시며 사업 이야기를 했고 민혁은 간간히 맞장구를 쳤다. 그들의 대화 속에서 어머니의 자리는 없었다. 복자 할머니는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그들의 완벽한 세상에 균열을 내는 불청객처럼 여겨지는 듯했다. 식사가 끝나자마자 서연은 피곤하다는 핑계로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거실의 아들과 단둘이 남게 되자 복자 할머니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입을 열었다. 미녀가 정말 괜찮은 거냐? 엄마는 그냥 너희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뿐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민혁은 마지못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죄책감과 짜증이 뒤섞여 있었다. 어머니, 제발요. 저희 이제 어린애 아니에요. 어머니 방식대로 저희를 도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도움이 아니라 제 체면을 깎는 일이라고요. 서연 씨 친구들 보기에 창피해요. 그 말은 아들의 진심이었다. 어머니의 사랑이 자신의 사회적 지위에 흠집을 낸다고 생각하는 아들의 민낯이었다. 더 이상 대화는 무의미했다. 복자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알겠다. 내가 괜한 짓을 했구나. 이만 가봐야겠다. 그녀가 현관으로 향하자 민혁이 황급히 따라왔다. 어머니, 벌써 가시게요. 하룻밤 주무시고 가세요. 하지만 그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상황을 빨리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아니다. 시골에 할 일이 많다. 복자할 아니다. 시골에 할 일이 많다. 복자 할머니는 짧게 대답하고는 구석에 놓여있던 소의 저금통을 다시 들었다. 그것은 여전히 묵직했다. 하지만 이제 그 무게는 희망이 아닌 깊은 절망과 배신감의 무게였다. 그녀는 단 한 번도 아들을 돌아보지 않고 차가운 대리석 복도를 걸어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그들의 세상을 완벽하게 차단했다. 밤의 서울은 낮보다 더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복자 할머니의 눈에는 그 어떤 빛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는 정처 없이 거리를 걷기 시작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스쳐 지나갔지만 아무도 그녀의 슬픔을 눈치채지 못했다. 아들의 집에서 받은 모욕과 상처가 심장을 도려내는 듯 아팠다. 평생을 자식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 끝이 이것이라니 허망하기 짝이 없었다. 한참을 걷던 그녀는 어느 공원 벤치에 주저앉았다. 품에 안은 저금통이 차갑게 느껴졌다. 이 돈을 모으기 위해 밭일이 끝나고도 밤늦게까지 부업을 해야 했던 날들. 아픈 허리를 두드리며 장에 나가 나무를 팔았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 모든 고생이 아들의 성공을 위한 것이라 믿었기에 견딜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부정당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것은 연약함의 눈물이 아니었다. 슬픔과 분노, 그리고 차갑게 식어버린 마음이 뒤엉켜 흐르는 눈물이었다. 그녀는 거친 손등으로 눈물을 닦아냈다. 밤 공기가 상처 입은 마음을 조금씩 식혀주었다. 그리고 그 차가움 속에서 무언가 단단한 것이 가슴 속에서 싹트기 시작했다. 그것은 체념이 아닌 새로운 결심의 씨앗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상처받은 어머니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식에게 쏟아부었던 맹목적인 사랑과 헌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뼈저리게 느꼈다. 이제 그 사랑을 거두어 드릴 때가 온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무시하고 경멸했던 흙 묻은 돈의 진짜 가치를, 그 돈에 담긴 시간의 무게를 똑똑히 보여주어야 했다. 복자 할머니는 벤치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의 허리는 이전보다 꼿꼿하게 펴져 있었다. 눈빛은 더 이상 슬픔에 젖어 있지 않았다. 깊고 고요한 분노와 냉철한 이성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 서울역으로 향했다. 첫 차를 타고 시골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이제부터 그녀가 해야 할 일은 단순히 슬픔을 사귀는 것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한 긴 싸움의 시작이었다.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그녀의 등 뒤에서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이제 더 이상 복자 할머니를 위축시키지 못했다. 오히려 그 빛은 그녀의 결심을 더욱 선명하게 비추는 배경이 되어줄 뿐이었다. 쇠 저금통을 든 그녀의 발걸음은 더 이상 망설임 없이 자신의 땅을 향해 단호하고 힘차게 나아가고 있었다. 한평생 지켜온 모든 것을 건 거대한 복수가 조용히 막을 올리고 있었다. 밤 기차는 어둠을 가르며 묵묵히 남쪽으로 향했다. 서울을 떠날 때의 소란스러움은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차창 밖으로는 짙은 어둠만이 끝없이 펼쳐졌다. 김복자 할머니는 등바디에 몸을 깊게 기댄 채 창문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말없이 응시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희망으로 가득 찼던 눈은 이제 텅 비어 있었다. 아들과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 경멸에 찬 눈빛이 계속해서 귓가와 눈앞을 맴돌았다. 심장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 내리는 것 같았다. 평생을 바친 사랑이 이토록 허무하게 부정당할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모욕적인 순간들이 다시 한번 생생하게 떠올랐다. 흙 묻은 돈, 촌스러운 고물 상자, 체면을 깎는 일. 그 단어들은 날카로운 파편이 되어 가슴속을 헤집었다. 아들의 외면은 며느리의 모욕보다 더 아팠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가슴을 찢던 고통은 점차 다른 감정으로 변해가기 시작했다. 슬픔이 가라앉은 자리에 차가운 분노가 천천히 차올랐다. 눈물은 더 이상 흐르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모든 상황을 냉철하게 복귀하기 시작했다. 아들의 나약함, 며느리의 탐욕과 오만함, 그리고 그들이 만든 위선적인 세계의 실체를 똑똑히 보았다. 자신은 그저 그들의 화려한 삶을 위한 낡은 발판에 불과했다. 새벽이 밝아오며 차창밖 풍경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다. 회색빛 도시가 사라지고 푸른빛이 도는 논과 밭이 보이기 시작하자 복자 할머니의 마음도 조금씩 제자리를 찾았다. 익숙한 흙 냄새가 그리웠다. 그녀는 더 이상 상처받은 피해자가 아니었다. 평생을 순종과 희생으로 살아온 어리석은 어머니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가치를, 자신의 인생을 되찾아야 했다. 기차가 시골 간이역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걸음걸이에는 더 이상 주저함이 없었다. 묵직한 소에 저금통을 든 손에는 강한 힘이 들어가 있었다. 역에서 집으로 향하는 흘길을 걷는 동안 새벽의 맑은 공기가 그녀의 머릿속을 명료하게 만들었다. 복수는 단순히 감정적인 대응이어서는 안 된다. 철저하고 냉정하며 그들이 가장 아파할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했다. 집에 도착한 그녀는 대문 옆에 놓인 수도가에서 차가운 물을 받아 얼굴을 씻었다. 물방울이 뺨을 타고 흐르며 서울에서 묻혀온 오욕을 씻어내는 듯했다. 그녀는 군부를 지펴 방을 드고 간단하게 아침을 차려 먹었다. 모든 행동은 평소와 같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완전히 달랐다. 그것은 슬픔을 잊기 위한 몸부림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고요한 의식이었다. 아침 식사를 마친 복자 할머니는 안방 깊숙한 곳에 놓인 낡은 자개장을 열었다. 장롱 안에는 수십 년 된 옷가지와 함께 자물쇠로 단단히 잠긴 오동나무 괴짝 하나가 들어 있었다. 그녀는 목에 걸고 있던 작은 열쇠로 자물쇠를 풀었다. 삐걱 소리를 내며 괴짝이 열리자 오래된 종이와 마른 풀 냄새가 훅 끼쳐왔다. 그 안에는 돈이나 보석이 아닌 낡은 노트 몇 권과 누렇게 변한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인생이자 그녀 가문의 역사였다. 노트에는 수십 년에 걸쳐 개량하고 완성한 전통, 발효 비법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온도, 습도, 재료의 배합 비율까지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얻어낸 결과물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요리법이 아니라 과학이자 예술이었다. 그리고 서류 뭉치 속에는 아들에게 사업 자금을 대주며 공식의 사용권을 빌려주는 형태로 작성된 낡은 계약서가 있었다. 계약서의 내용은 간단했다. 아들 박민혁은 어머니 김복자의 고유한 지적 재산인 발효 공식을 사용하여 사업을 할 수 있으나 소유권은 영원히 김복자에게 귀속된다는 것. 그리고 사업으로 발생한 모든 유형 자산에 대해 김복자는 숨은 권리를 가진다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었다. 당시에는 그저 아들을 믿고 형식적으로 받아둔 서류였지만 이제 그것은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터였다.
그녀는 낡은 전화기 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수화기를 들어 익숙한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저편에서 중후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강 변호사님. 저 김복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하고 단단했다. 수화기 너머의 남자는 잠시 침묵하더니 이내 모든 것을 꿰뚫어 본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오랜만이오, 김 여사. 그 목소리를 들으니 때가 온 모양이구려. 그는 남편의 오랜 친구이자 이 모든 계약을 입회했던 강지원 변호사였다. 서울의 대형 로펌 대표 자리를 마다하고 귀향해 시골에서 조용히 지내는 괴짜 노인이었다. 복자 할머니는 짧게 대답했다. 네, 때가 왔습니다. 어쩌면 너무 늦었는지도 모르지요. 강 변호사는 나지막이 웃었다. 아니요, 전혀 늦지 않았소. 씨앗을 심고 거두는 데는 다 제때가 있는 법이지. 이제야말로 수확의 계절이 온 게요. 복자 할머니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되찾고 그 아이들에게 자신들이 짓밟은 것이 무엇인지 똑똑히 가르쳐 줘야겠습니다. 그녀의 말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강 변호사는 조금도 놀라지 않고 차분하게 말했다. 물론이요. 그러기 위해 내가 아직 이 시골에 남아있는 것 아니겠소. 내일 아침 그 서류들을 가지고 내 사무실로 오시오. 이제 전쟁을 시작할 시간이니까. 전화를 끄는 복자 할머니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아침 해가 떠오르며 그녀의 작은 텃밭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어젯밤의 절망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대신 그 자리에는 강철 같은 의지와 냉철한 계획이 들어섰다. 그녀는 다시 괴짝으로 다가가 노트와 계약서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먼지를 털어내고 한 장 한 장 넘겨보며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머릿속으로 그렸다. 그녀는 더 이상 눈물 흘리는 어머니가 아니었다. 자신의 권리를 되찾고 정의를 실현하려는 투사였다. 아들과 며느리는 그녀를 시골에 무지한 늙은이로 취급했지만 그들은 곧 알게 될 것이다.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부와 명예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 뿌리를 흔드는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조용한 시골집에서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복수가 조용히 그 서막을 열고 있었다. 그녀는 마루에 앉아 따스한 햇볕을 쬐었다. 마음은 놀랍도록 평온했다. 수십 년간 묵묵히 땅을 일구며 살아온 세월이 그녀에게 흙과 같은 인내심과 끈기를 가르쳤다. 이제 그 힘을 다른 곳에 쓸 차례였다. 그녀는 아들에게 모든 것을 주었지만 이제 모든 것을 빼앗아 올 것이다. 단순히 돈이나 회사를 되찾는 것이 아니었다. 짓밟힌 존엄과 가치를 바로 세우는 싸움이었다. 오후가 되자 그녀는 소의 저금통을 들고 읍내 은행으로 향했다. 사람들은 허름한 할머니가 묵직한 저금통을 들고 오자 의아한 눈으로 쳐다봤다. 하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창구 직원의 도움을 받아 저금통을 열자 낡은 지폐와 동전들이 쏟아져 나왔다. 금액을 확인한 직원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정확히 1억 원이었다. 복자 할머니는 그 돈으로 자신의 이름이 적힌 새로운 통장을 만들었다. 그것은 자식들을 위한 돈이 아닌 오롯이 자신을 위한, 앞으로의 싸움을 위한 실탄이었다. 통장을 품에 안고 은행을 나서는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거대한 톱니바퀴가 삐걱 소리를 내며 돌기 시작했고 그 끝에는 서울의 화려한 펜트하우스가 있었다. 이제 그들이 대가를 치를 시간이었다. 김복자 할머니가 낡은 기차에 몸을 싣고 상처를 곱씹던 그 시각. 서울의 펜트하우스는 거짓된 불빛으로 환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최서연과 박민혁은 새로운 투자 계약 성사를 축하하기 위해 성대한 파티를 열었다. 거실의 대리석 바닥은 수십 켤레의 명품 구두에 짓밟혔고 공기는 값비싼 향수와 샴페인 향으로 가득 찼다. 모든 것이 완벽한 성공의 전시장이었다. 최서연은 파티의 여왕처럼 우아하게 손님들 사이를 오갔다. 그녀는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반갑게 사람들을 맞았지만 그 눈은 끊임없이 상대의 옷차림과 액세서리를 훑으며 값을 매기고 있었다. 그녀에게 이 파티는 단순한 축하연이 아니라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고 인맥을 관리하는 중요한 비즈니스의 연장이었다. 어머니의 존재는 이미 그녀의 기억 속에서 깨끗이 지워져 있었다. 박민형 역시 성공한 젊은 사업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그는 유력 인사들에게 공손히 머리를 숙였고 아내의 친구들에게는 위트 있는 농담을 던졌다. 하지만 그의 미소 뒤에는 미세한 불안감이 도사리고 있었다. 시끄러운 음악과 사람들의 웃음소리 속에서 그는 자꾸만 어머니가 떠나던 순간의 침묵과 텅 빈 눈빛을 떠올렸다. 그럴 때마다 그는 샴페인 잔을 단숨에 비우며 애써 기억을 지웠다. 서연의 친구 중 한 명이 그녀에게 다가와 호들갑스럽게 물었다. 서연아, 정말 대단하다. 민혁 씨 사업이 이렇게 잘 될 줄 누가 알았겠어. 그런데 시댁 어른들은 오늘 안 오셨나 봐. 그 질문에 서연은 기다렸다는 듯이 과장된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주변의 시선이 집중되는 것을 확인하고는 동정심을 유발하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얘기는 마. 우리 어머님. 아직도 시골분이라 이런 자리는 영 불편해하셔. 얼마 전에도 뭘 바리바리 싸 들고 오셨는데 글쎄 낡아빠진 소의 상자에 돈을 담아오신 거 있지. 자식들 보기 부끄럽다고. 요즘 세상에 누가 그러니? 그녀는 사실을 교묘하게 비틀어 자신들을 피해자로, 어머니를 눈치 없는 늙은이로 둔갑시켰다. 주변의 친구들은 안타깝다는 듯 혀를 차면서도 눈에는 호기심과 은근한 조롱의 빛을 띠고 있었다. 어머, 세상에 고생이 많겠다? 서연아, 그래도 마음은 좋으신 분일 거야. 위로의 말들은 전부 가식이었다. 서연은 그들이 자신을 동정하면서도 동시에 자신보다 못한 시어머니를 둔 것을 고소해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즐기고 있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민혁의 속은 타들어갔다. 아내의 거짓말과 어머니에 대한 모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이성은 외쳤지만 그의 발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다. 서연의 눈빛이 그에게 감히 내 이야기에 끼어들 생각 마라고 경고하고 있었다. 그는 결국 다시 한번 침묵을 선택했다.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은 그의 성공을 위한 하찮은 비용처럼 치부되었다. 파티는 자정이 넘어서야 끝이 났다. 손님들이 모두 떠나고 난장판이 된 거실에는 정적만이 남았다. 가정부들이 묵묵히 쓰레기를 치우는 동안 서연과 민혁은 침실로 들어왔다. 서연은 화장대 앞에 앉아 값비싼 귀걸이를 빼며 신경질적으로 말했다.
당신 오늘 왜 그렇게 표정이 안 좋았어? 어머니 생각이라도 한 거야? 그런 하찮은 일로 우리 중요한 날을 망칠 셈이야. 민혁은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당신도 알잖아. 이번 계약 때문에 얼마나 신경 썼는지. 그는 변명을 늘어놓으며 아내와의 충돌을 피했다. 바로 그때 그의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공장 품질 관리팀장이 보낸 긴급 메시지였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프리미엄 라인 제품에서 이상 발효가 감지되었습니다. 민혁은 메시지를 보고 미간을 찌푸렸다. 뭐야? 이 시간에? 별일 아니겠지. 그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휴대폰을 내려놓으려 했다. 하지만 곧이어 팀장의 전화가 걸려왔다. 다급한 그의 목소리는 휴대폰 너머로도 선명하게 들려왔다. 사장님, 정말 심각합니다. 천년의 맛 된장, 일부에서 시큼한 냄새가 난다는 고객 불만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백화점에서도 반품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천년의 맛은 그들 회사의 상징이자 가장 중요한 수익원이었다.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전통 방식으로 만든다는 점을 내세워 일반 제품보다 몇 배나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었다. 그 제품의 품질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회사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과 같은 의미였다. 민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럴 리가 없어. 우리 공정은 완벽해. 온도나 습도의 문제라도 있었던 거 아니야. 팀장은 거의 울먹이며 대답했다. 모든 시스템은 정상 작동했습니다. 원인을 알 수가 없습니다. 마치 된장 스스로가 맛을 거부하는 것 같습니다. 그 비과학적인 말에 민혁은 버럭 소리를 질렀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당장 원인 찾아내. 그리고 이 사실이 외부로 새어 나가지 않도록 입단속 철저히 해. 전화를 끄는 민혁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옆에서 모든 것을 듣고 있던 서연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녀는 제품의 품질이나 고객의 건강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녀가 걱정하는 것은 오직 하나. 이 일로 인해 자신들의 명성과 평판에 흠집이 가는 것이었다. 대체 일 처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이 바보 같은 게 당신. 이거 제대로 수습 못하면 나랑 끝인 줄 알아. 그들의 화려한 성공 신화에 첫 번째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다. 그들은 이것이 단순한 생산 과정의 실수이거나 우연한 사고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이것은 조용히 시작된 전쟁의 첫 번째 포성이며 자신들이 무시하고 짓밟았던 근원으로부터의 경고라는 것을 그들이 자랑하는 천년의 맛이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이제 곧 뼈저리게 깨닫게 될 터였다. 다음 날 아침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천년의 맛의 맛이 변했다는 후기들이 빠르게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명품 된장이라더니 식초 맛이 난다. 가격만 비싸고 품질은 엉망이다. 와 같은 부정적인 글들이 쏟아졌다. 회사의 홍보팀이 필사적으로 글을 삭제하고 여론을 통제하려 했지만 한 번 터진 둑은 걷잡을 수 없었다. 민혁은 날이 밝자마자 공장으로 달려갔다. 연구원들과 함께 밤새 원인 분석에 매달렸지만 뚜렷한 해답을 찾지 못했다. 발효 과정, 숙성 환경, 포장 단계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었다. 그들이 놓치고 있는 단 한 가지. 바로 모든 맛의 시작점인
원물의 미세한 변화를 그들은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것은 기계가 측정할 수 없는, 오직 수십 년의 경험을 가진 장인의 손끝에서만 구별할 수 있는 영역이었다. 서연은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 언론 보도를 막는 데 주력했다. 그녀는 유명 언론사 간부들에게 전화를 걸어 값비싼 선물을 약속하며 기사를 내려달라고 애원했다. 그녀의 히스테리는 극에 달했고 애꿎은 직원들에게 고함을 지르며 스트레스를 풀었다. 그녀에게 이 위기는 사업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사육의 지위가 위협받는 생존의 문제였다. 불안과 혼란 속에서 민혁은 문득 어머니를 떠올렸다. 예전에도 발효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머니는 냄새만 맡고도 혹은 맛만 보고도 즉시 원인을 찾아내 해결책을 제시해주곤 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어머니에게 연락할 수 없었다. 불과 며칠 전 그는 어머니의 진심을 체면을 깎는 일이라며 매몰차게 거절했다. 이제 와서 도움을 청하는 것은 그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다. 최첨단 설비와 유능한 직원들, 그리고 막강한 자본이 있으니 원인을 찾아내고 여론을 잠재우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들의 오만함은 곧 절망으로 바뀔 운명이었다. 보이지 않는 손이 그들의 숨통을 서서히 그리고 아주 확실하게 조여오고 있었다. 그들이 쌓아 올린 모래성은 파도 한 번에 무너질 만큼 허약했다. 다음 날 아침, 김복자 할머니는 약속대로 강지원 변호사의 사무실을 찾았다. 그의 사무실은 읍내 상가 2층에 낡고 허름한 곳이었다. 변호사 강지원이라고 쓴 낡은 나무 간판만이 이곳이 법률사무소임을 알려주고 있었다.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서자 밖에서 본 초라함은 온데간데 없고 사방의 벽면을 가득 채운 오래된 책들이 뿜어내는 묵직한 지혜의 향기가 느껴졌다. 강 변호사는 그녀를 위해 미리 준비해둔 따뜻한 찻잔을 건네며 맞았다. 그는 복자 할머니가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낡은 노트와 계약서를 말없이 집어들었다. 두꺼운 돋보기를 꺼내든 그는 한 장 한 장, 한 글자 한 글자 꼼꼼하게 서류를 읽어 내려갔다. 그의 침묵 속에서 시간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했다. 모든 것의 시작, 그 잊혀진 근원으로 향하는 여행이었다. 수십 년 전 복자는 갓 시집온 새댁이었다. 그녀의 시어머니는 대대로 이 지역에서 최고의 장맛을 내기로 유명한 종갓집의 며느리였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다른 것은 가르치지 않고 오직 장 담그는 법만을 가르쳤다. 그것은 단순한 기술 전수가 아니었다. 콩을 고르는 법, 햇볕을 읽는 법, 바람의 소리를 듣는 법, 그리고 장독대 안에서 벌어지는 작은 우주를 이해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었다. 그 비법의 핵심은 단순히 정해진 조리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연과의 교감이었다. 매년 기후와 토질에 따라 미세하게 달라지는 콩의 상태를 파악하고 그에 맞춰 소금물의 농도와 발효기간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했다. 시어머니는 장은 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과 세월로 빚는 것이다라고 입버릇처럼 말했다. 복자는 그 가르침을 깊이 새겼고 결국 시어머니를 뛰어넘는 장의 명인이 되었다. 세월이 흘러 아들 민혁이 태어나고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 복자는 억척스럽게 밭을 일구고 장을 담가 팔며 홀로 아들을 키웠다. 민혁은 어머니의 고생을 보고 자라며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열망을 키웠다. 서울로 대학을 간 그는 졸업 후 번듯한 회사에 취직했지만 월급쟁이 생활에 만족하지 못했다. 그는 더 큰 성공, 더 빠른 부를 원했다. 어느 날 고향 집에 내려온 민혁은 어머니가 만든 된장을 맛보고는 무릎을 쳤다. 어머니, 바로 이거예요. 이 된장으로 사업을 하면 분명 성공할 수 있어요. 그는 어머니의 손맛이 거대한 사업 아이템이 될 수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어머니에게 전통 방식 그대로 된장을 대량 생산하는 회사를 만들자고 끈질기게 설득했다. 그의 눈은 야망으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복자는 처음에는 망설였다. 평생 신성하게 여겨온 가문의 비법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것이 내키지 않았다. 하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성공에 목말라 하는 아들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녀는 평생 모은 쌈짓돈을 털어 공장 부지를 마련해주고 가문의 비법이 담긴 노트까지 아들에게 넘겨주었다. 그때 남편의 오랜 친구였던 강 변호사가 찾아왔다. 그는 민혁의 야망 뒤에 숨은 위험을 감지했다. 김 여사, 세상 인심이 예전 같지 않소. 아들이라도 문서 하나는 남겨두어야 나중에 뒤탈이 없는 법이요. 그의 조언에 따라 복자는 민혁과 간단한 계약서를 작성했다. 비법의 소유권은 영원히 어머니에게 있으며 아들은 사용권만을 가진다는 내용이었다. 민혁은 대수롭지 않게 서명했다. 그에게 그것은 사업을 위한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었다. 다시 현재 강 변호사는 돋보기를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예상대로군. 이 계약서는 법적으로 완벽하게 유효하오. 천년의 맛이라는 회사의 근본은 민혁이가 아니라 바로 김 여사 당신의 손끝에 있는 개야. 그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결연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이제부터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하오.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철저히 계획대로 움직여야 해. 강 변호사는 앞으로의 전략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단계는 법적인 압박이었다. 그는 즉시 회사 측에 내용 증명을 발송하여 김복자가 발효 공식의 원천 기술 소유자임을 공식적으로 통보하고 그동안의 기술 사용료에 대한 정산을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이것은 상대방을 혼란에 빠뜨리고 그들의 내부 분열을 유도하기 위한 첫 번째 포석이었다. 두 번째 단계는 더욱 중요하고 은밀했다. 강 변호사는 복자 할머니에게 물었다. 회사의 된장 맛을 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요? 복자 할머니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콩이지요. 우리 지역에서만 나는 그 특별한 콩이 없으면 제 비법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녀의 말에 강 변호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콩을 거두어 드릴 시간이 된 게요. 그날 오후 복자 할머니는 작은 보따리를 들고 마을의 콩 재배 농가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그들은 대규모로 콩을 재배하는 기업농이 아니었다. 대대로 이 땅에서 살아오며 김복자 할머니의 가문과 함께 전통 콩의 명맥을 이어온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민혁의 회사에 콩을 납품하고 있었지만 그 관계는 단순한 거래가 아닌 복자 할머니에 대한 신뢰와 의리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이장 최 씨의 집이었다. 그는 복자 할머니를 보자마자 반갑게 달려나와 마루로 모셨다. 아이고, 어르신 어쩐 일로 이 누추한 곳까지 오셨습니까?
복자 할머니는 최 이장이 내미는 시원한 막걸리를 한 사발 들이켜고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녀는 아들 내외에게 당한 모욕적인 이야기를 늘어놓지 않았다. 대신 다른 이야기를 꺼냈다. 최 이장. 요즘 우리 장맛이 예전 같지가 않아. 땅의 기운이 쇠한 탓인지 아니면 사람의 욕심이 과해진 탓인지 모르겠네. 그녀의 나지막한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다. 최 이장은 금세 그 의미를 알아차렸다. 그 역시 민혁의 회사가 점점 더 많은 양을 요구하며 가격을 후려치려 했던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다. 어르신, 저희야. 어르신만 믿고 따를 뿐입니다. 어르신께서 아니라 하시면 저희는 내일 당장이라도 그 회사에 콩 한 톨 보내지 않을 겁니다. 복자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렇게 갑작스럽게 하면 안 되네. 그저 올해는 유난히 병충해가 심해서 수확량이 줄었다고 하게. 그리고 가장 좋은 최상품 콩은 따로 빼두었다가 우리가 직접 장을 담가야지. 조상님들 뵐 면목이 없어서라도 변해버린 맛을 그대로 둘 수는 없네. 그녀의 말은 부탁이 아닌 가문의 어른으로서 내리는 엄중한 지시였다. 최 이장을 시작으로 다른 농부들과의 만남도 순조롭게 이어졌다. 그들은 모두 복자 할머니의 뜻에 기꺼이 동참하기로 약속했다. 그들에게 김복자는 단순한 거래처 사람이 아니라 그들의 삶과 전통을 지켜주는 상징적인 존재였다. 그녀의 결정은 곧 그들 모두의 결정이었다. 이렇게 서울의 최첨단 공장 심장부로 향하는 생명줄이 시골의 작은 마을에서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끊어지고 있었다. 모든 일을 마친 복자 할머니는 해질녘 자신의 밭으로 돌아왔다. 노을이 붉게 물든 밭에 서서 그녀는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폭풍을 예감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 평생을 땅과 함께 살아온 그녀는 알고 있었다. 모든 것에는 순리가 있고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라는 것을 그녀는 이제 씨앗을 뿌렸다. 그 씨앗이 어떻게 자라나 거대한 성을 무너뜨리는지 그저 묵묵히 지켜볼 차례였다. 최서연과 박민혁이 위기의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허둥대는 사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있었다. 온라인에서 시작된 작은 불만은 삽시간에 거대한 눈덩이처럼 불어나 주류 언론까지 번져나갔다. 명품 된장의 배신, 천년의 맛은 어디로 갔나 와 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연일 포털 사이트를 장식했다. 회사의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고 투자자들의 항해 전화가 빗발쳤다. 박민혁은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지만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회의실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차가웠다. 분노한 이사들은 민혁에게 고함을 지르며 책임을 추궁했다. 박 사장,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회사가 하루아침에 쓰레기장으로 변했잖아. 원인 파악도 못하고 있다니. 당신은 경영할 자격도 없어. 민혁은 굳은 얼굴로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법무팀장이 창백한 얼굴로 들어섰다. 그의 손에는 서류 한 장이 들려 있었다. 사장님, 방금 내용 증명이 도착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서류를 민혁에게 건넸다. 서류의 발신인은 변호사 강지원이었고 수신인은 회사 대표 박민혁이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내용 증명은 박민혁의 어머니.
김복자 여사가 회사의 핵심 기술인 발표 공식의 원천 소유자임을 주장하며 그동안의 기술 사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또한 최근 발생한 품질, 저하 문제에 대한 책임을 회사 측에 물으며 원천 기술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한 법적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는 경고도 포함되어 있었다. 회의실은 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모든 이사들의 시선이 민혁에게로 향했다. 민혁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서류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어머니의 이름과 변호사의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그는 이것이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라고, 늙은 어머니를 이용한 누군가의 사기극이라고 소리치고 싶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과거에 무심코 서명했던 낡은 계약서의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다. 한 이사가 비웃으며 말했다. 이게 무슨 코미디야. 회사 기술의 주인이 사장님 어머니라니 박 사장. 당신 우리를 속이고 있었던 건가? 사방에서 비난과 의심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민혁의 리더십은 순식간에 땅에 떨어졌다. 그가 간신히 사실이 아닙니다. 이건 오해입니다라고 외쳤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비서가 다가와 최대 거래처인 명성백화점 대표의 전화가 와 있다고 알렸다. 민혁은 황급히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분노에 찬 고함이 터져 나왔다. 박 사장, 지금 장난해? 당신네 회사 제품 때문에 우리 백화점 이미지만 망치게 생겼어. 당장 전 지점에서 당신네 제품 전부 철수시키겠어. 손해배상 소송도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전화가 끊기고 민혁은 만견자실한 표정으로 주저앉았다. 최대 매출처가 끊겼다는 것은 회사의 사형 선고가 내려진 것과 다름없었다. 설상가상으로. 공장에서는 원료 공급이 완전히 중단되었다는 비보가 날아들었다. 핵심 원료인 전통콩을 재배하던 농가들이 모두 약속이나 한 듯 흉작으로 인한 납품 불가를 통보해 온 것이다. 이제는 제품을 생산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날 밤 펜트하우스는 전쟁터로 변했다. 최서연은 집안의 값비싼 물건들을 닥치는 대로 집어던지며 광적으로 소리 질렀다. 당신 어머니 때문이야. 그 노인네가 우리를 망치려고 저주를 퍼부은 거라고. 당신은 대체 뭘 한 거야? 그깟 시골 늙은이 하나 제대로 처리 못해서 이 사단을 만들어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은 증오로 흉측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민영 역시 더 이상 참지 않았다. 닥쳐. 당신이 어머니를 그렇게 모욕하지만 않았어도 이 지경까지는 안 왔어. 돈. 당신 머릿속엔 돈밖에 없잖아. 처음으로 아내에게 반항하는 그의 모습에 서연은 잠시 놀랐지만 이내 더욱 악랄하게 그를 공격했다. 뭐 이제 와서 어머니 편이라도 드는 거야. 당신의 그 지긋지긋한 시골뜨기 근성 때문에 모든 걸 망친 거라고. 그들의 싸움은 서로의 가장 아픈 곳을 찌르며 밤새도록 이어졌다. 한때 성공을 함께 축하하던 화려한 공간은 이제 서로에 대한 증오와 경멸만이 가득 남았다. 그들은 위기 앞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각자의 살 길을 찾기 위해 서로를 물어뜯기 시작했다.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는 공포가 그들을 미치게 만들었다. 며칠 사이 회사는 회생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다. 은행은 대출금 상환을 압박해왔고 직원들은 월급을 받지 못해 동요하기 시작했다.
파산이 눈앞에 닥쳐왔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순간 최서연의 눈이 섬뜩하게 빛났다. 그녀는 지친 민혁에게 다가가 속삭였다. 방법이 하나 있어. 마지막 방법. 그녀의 목소리는 뱀처럼 교활하고 차가웠다. 당신 어머니 시골에 땅 가지고 있잖아. 곧 신도시 개발 계획이 발표될 거라는 소문이 있어. 그 땅, 엄청난 가치가 있을 거라고. 그걸 담보로 긴급 자금을 빌리는 거야. 그러면 우리 제기할 수 있어. 그것은 제안이 아닌 명령에 가까운 말이었다. 민혁은 고개를 저었다. 안 돼. 거긴 아버지가 물려주신 땅이야. 어머니가 목숨처럼 아끼는 곳이라고. 그의 마음속에 마지막 남은 양심이 꿈틀거렸다. 하지만 서연은 그의 나약한 저항을 비웃으며 그의 멱살을 잡았다.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우리가 여기서 무너지면 다 끝이야. 당신 길거리에 나앉고 싶어 어머니가 자식 망하는 꼴을 보고 싶어 하시겠어. 이건 그 노인네가 우리에게 진 빚을 갚을 기회라고. 그녀는 민혁을 집요하게 몰아붙였다. 회사가 망한 것이 모두 어머니의 저주 때문이며 따라서 어머니가 책임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의 죄책감을 자극했다. 그녀의 논리 속에서 그들의 파렴치한 계획은 아들을 구하기 위한 어머니의 숭고한 희생으로 둔갑했다. 민혁의 저항은 서서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이제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었다. 결국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은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즉시 자신의 변호사에게 연락해 토지 소유권 이전 서류를 준비시켰다. 그들의 계획은 간단했다. 시골로 내려가 어머니를 협박하고 회유하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서류에 도장을 찍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어머니에 대한 존경이나 사랑은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자신들의 생존을 위한 먹잇감으로 볼 뿐이었다. 다음 날 새벽, 그들은 값비싼 외제채 몸을 싣고 시골로 향했다. 차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비장함마저 감돌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마지막 기회를 잡으러 간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그들이 향하는 곳은 기회의 땅이 아니라 자신들의 오만과 탐욕을 심판할 거대한 덫의 중심이라는 것을. 고요한 시골 마을에서 모든 것을 건 마지막 대결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서울의 소음과 분노를 뒤로 하고 달린 자동차는 마침내 익숙한 시골 풍경 속으로 접어들었다. 하지만 박민혁과 최서연의 눈에는 평화로운 농촌의 모습이 들어오지 않았다. 그들의 머릿속은 오직 어떻게 어머니를 구슬리고 협박하여 땅 문서에 도장을 찍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산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이번 방문이 힘든 싸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결국에는 자신들이 이길 것이라고 확신했다. 어머니의 낡은 시골집 앞에 값비싼 세단이 멈춰 섰다. 흙먼지를 뒤집어 쓴 차체는 주변 풍경과 노골적인 불협화음을 이루었다. 차에서 내린 서연은 명품 구두에 흙이 묻을까 신경질적으로 발을 덜며 집을 훑어보았다. 여전히 촌스럽긴 이런 데서 어떻게 사는 거야. 그녀의 입에서 경멸이 섞인 혼잣말이 흘러나왔다. 민혁은 아내의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굳은 얼굴로 대문을 향해 걸어갔다. 그들은 당연히 대문이 굳게 닫혀 있고 어머니가 눈물로 그들을 맞이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놀랍게도 대문은 활짝 열려 있었다. 그리고 텅 비어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마당의 대청마루에는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다. 한 명은 어머니 김복자였고 다른 한 명은 처음 보는 점잖은 인상의 노인이었다. 그 고요하고 평화로운 풍경은 폭풍을 몰고 온 그들을 순간 머쓱하게 만들었다. 먼저 평정을 되찾은 것은 서연이었다. 그녀는 보란듯이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를 내며 마루로 다가갔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오실 줄 알고 기다리셨나 봐요. 옆에 계신 분은 누구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다. 마치 허락도 없이 외부인을 집에 들인 것을 추궁하는 듯한 뉘앙스였다. 민혁은 아내의 뒤에서 어색하게 서 있을 뿐이었다. 김복자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들을 바라보았다. 예전에 상처받고 슬픔에 젖어 있던 눈빛이 아니었다. 깊고 고요한 호수처럼 그 속을 전혀 짐작할 수 없는 차갑고 단단한 눈빛이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은 채 턱짓으로 맞은편 자리를 가리켰다. 왔느냐? 앉거라. 마침 너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나지막한 목소리에는 기묘한 위엄이 서려 있어. 서연과 민혁은 자석에 이끌린 듯 자리에 앉았다. 자리에 앉자마자 서연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로 거칠게 밀었다. 서로는 생략하죠. 어머니, 저희 지금 그럴 시간 없으니까 회사 사정이 아주 어려워요. 어머니가 도우셔야겠어요. 이 땅, 저희 회사 명의로 담보 잡고 대출받아야겠으니 여기 도장 찍어주세요. 그녀는 자식이 부모에게 부탁하는 것이 아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빚을 독촉하는 듯한 태도였다. 하지만 복자 할머니는 서류는 쳐다보지도 않고 아들 민혁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민혁아, 내 어미 얼굴을 보고 똑똑히 말해보아라. 내 입으로 직접 말해. 이것이 정말 네가 원하는 것이냐? 어머니의 서늘한 시선에 민혁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다. 그는 차마 어머니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시선을 피하며 우물쭈물했다. 어머니, 그게 회사가 정말 어려워서. 바로 그때 조용히 차만 마시고 있던 노인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늙었지만 강단이 있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김복자 여사님의 법률 대리인 변호사 강지원이라고 합니다. 그 말에 서연과 민혁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시골 촌부인 줄만 알았던 어머니에게 변호사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이었다. 강 변호사는 서연이 내민 서류를 집어들고는 훑어보지도 않은 채 옆으로 밀어버렸다. 이런 종류의 강압적인 법률 행위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만일 김 여사님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서명을 강요할 경우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그의 정중하지만 단호한 경고에 서연의 얼굴이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뭐라고요? 당신이 뭔데 우리 집안일에 끼어들어. 집안일이라? 이번에는 복자 할머니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마루 전체를 울리는 힘이 있었다. 너는 이 땅이 어떤 곳인 줄이나 아느냐? 네 아버지가 평생 땀 흘려 일군 곳이고 네가 태어나고 자란 뿌리다. 그런데 너는 그 뿌리를 팔아 너의 사치와 허영을 채우려 하는구나. 그녀의 시선은 민혁에게서 서연에게로 옮겨갔다. 그리고 너 복자 할머니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너는 내 평생의 세월이 담긴 돈을 흙 묻은 돈이라며 쓰레기 취급했다. 나는 돈을 주려 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주려 한 것인데
너는 그 마음을 발로 짓밟고 모욕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골랐다. 그 침묵이 두 사람의 심장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내가 가장 비통한 것은 내 아들, 민혁이다. 그녀는 다시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어깨는 한없이 움츠러들어 있었다. 너는 네 아내가 네 어미를 모욕하는 것을 곁에서 지켜보기만 했다. 네 성공을 위해 평생을 바친 어미의 자존심보다 네 아내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게지. 너는 아들이 아니라 탐욕의 노예일 뿐이다. 그것은 단순한 원망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본 자의 냉엄한 심판이었다. 서연은 이성을 잃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뭐라고요? 이 노망난 할망구가 우리가 망하면 어머니는 괜찮을 것 같아요. 결국 길바닥에 낳았는 건 마찬가지라고요. 그녀는 악을 쓰며 서류를 다시 복자 할머니의 얼굴 앞으로 들이밀었다. 좋은 말로 할 때 도장 찍어요. 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 그 순간 강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의 앞을 막아섰다. 그의 왜소한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백은 서연을 압도했다. 그만하시지요. 김 여사님에 대한 협박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는 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민혁에게 건넸다. 그것은 회사로 발송했던 내용 증명 사본이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김 여사님의 모든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입니다. 지적 재산권, 그리고 회사 설립에 기여한 부분에 대한 지분까지 전부 말입니다. 서연과 민혁은 서류를 받아들고는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이제야 모든 것이 분명해졌다. 최근 회사에 닥친 위기는 우연이 아니었다. 품질 문제, 원료 공급 중단, 그리고 이 내용 증명까지 모든 것이 어머니의 손에서 시작된 치밀한 계획이었던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얕보았던 시골 늙은이의 손바닥 위에서 놀아나고 있었다는 사실에 전율했다. 이제 돌아가라. 복자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이 집, 이 땅은 너희에게 줄 수 없다. 너희는 이미 모든 것을 가질 자격을 잃었다. 그 말은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완벽한 패배였다. 서연은 분을 이기지 못해 부들부들 떨었고 민혁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허공만 바라보았다. 그들은 아무런 소득도 없이 오히려 더 큰 위험만을 확인한 채 자리에서 일어났다. 돌아가는 그들의 등 뒤로 복자 할머니와 강 변호사의 시선이 꽂혔다. 흙먼지를 일으키며 황급히 사라지는 자동차를 보며 복자 할머니는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열고 처음으로 깊은 숨을 내쉬었다. 길고 긴 싸움의 첫 번째 전투에서 그녀는 완벽하게 승리했다. 이제 폭풍은 서울의 그들을 향해 더욱 거세게 몰아칠 것이다. 시골집에서의 완벽한 패배 이후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은 지옥과 같은 침묵만이 흘렀다. 최서연과 박민혁은 서로를 쳐다보지도 말을 걸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서로를 향한 칼날 같은 증오와 원망이 들끓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얕보았던 늙은 어머니의 손에 철저히 농락당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펜트하우스에 도착하자마자 억눌려 있던 분노가 폭발했다. 서연은 민혁의 뺨을 거세게 후려쳤다.
무능한 인간 당신 때문에 다 망쳤어. 그깟 늙은이 하나 설득 못해서 이 꼴을 만들어 당신이 조금이라도 강하게 나갔으면 그 노인네가 감히 저렇게 나오진 못했을 거라고. 그녀의 비명 섞인 목소리가 텅 빈 거실을 울렸다. 민혁 역시 더는 당하고만 있지 않았다. 그는 서연의 손목을 거칠게 뿌리치며 맞섰다. 닥쳐,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당신의 그 끝없는 탐욕과 오만함이 어머니를 괴물로 만든 거야. 당신만 아니었으면 내가 어머니께 그렇게까지 불효하진 않았어. 처음으로 느껴보는 아들의 반항에 서연은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독을 품고 다시 쏘아붙였다. 이제 와서 착한 아들 코스프레야, 웃기지 마. 당신도 나랑 똑같은 속물이야. 그들의 추악한 싸움은 동이 트일 때까지 계속되었다. 한때는 서로의 성공을 빛내주던 파트너였지만 이제는 실패의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한 원수가 되어 있었다. 그들의 관계를 지탱해주던 동과 성공이라는 기둥이 무너지자 그 본 모습은 처참하게 드러났다. 서로에 대한 신뢰는 산산조각났고 남은 것은 지독한 경멸뿐이었다. 다음 날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더욱 가혹한 현실이었다. 회사에 출근하자. 로비는 채권은행에서 나온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다. 그들은 회사의 재정 상황이 극도로 불안정하다는 소식을 듣고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달려온 것이었다. 은행 대표는 민혁에게 차갑게 통보했다. 박 사장, 더 이상은 기다려줄 수 없소. 당장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고 나머지 자산에 대해서는 담보 설정을 추가해야겠소. 은행의 자금 압박은 회사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민혁이 채권단에게 둘러싸여 진땀을 빼고 있을 때 이번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나온 조사관들이었다. 주식회사 천년의 맛 대표 박민혁 씨 맞으시죠? 귀사에 대한 허위 과장 광고 및 품질 기만 혐의로 조사를 나왔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입니다. 조사관들은 회사의 모든 서류와 컴퓨터 파일을 압수하기 시작했다. 직원들은 공포에 질려 어쩔 줄 몰라 했고 회사는 순식간에 마비 상태에 빠졌다. 민혁은 조사실로 끌려가 날카로운 질문들을 받아야 했다. 그는 제대로 된 답변도 하지 못한 채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봐야만 했다. 법의 그물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고 촘촘하게 그들을 올가매고 있었다. 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재무팀장이 거의 울상이 되어 민혁의 사무실로 뛰어들어왔다. 사장님, 정말 큰일 났습니다. 우리 회사 주식이 이상합니다. 그는 태블릿 PC를 내밀었다. 화면에는 회사의 주식 거래 현황이 떠 있었다. 정체불명의 세력이 여러 개의 유령 회사를 동원해 폭락한 회사 주식을 헐값에 무섭게 사들이고 있었다. 이건 명백한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입니다. 이 속도라면 며칠 안에 경영권 방어가 불가능한 수준까지 지분을 확보하게 될 겁니다. 재무팀장의 절규에 민혁은 눈앞이 캄캄해졌다. 어머니의 공격은 법적, 재정적 압박에서 그치지 않고 회사를 통째로 삼키려는 단계까지 이른 것이었다. 그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자신의 목을 서서히 조여오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그날 밤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민혁과 서연은 완전히 넋이 나간 상태였다.
이제 회사가 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서연은 더 이상 소리를 지를 기력도 없는 듯 소파에 쓰러져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빠르게 회전하고 있었다. 박민혁은 끝났어. 이 배는 곧 침몰할 거야. 나라도 살아남아야 해.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가족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빠, 저 서연이에요? 네. 다 끝난 것 같아요. 제 이름으로 된 재산이라도 지켜야겠어요. 아빠가 가지고 계신 제 비자금. 절대 박민혁이 모르게 다른 곳으로 옮겨주세요. 그녀는 자신의 살 길을 찾기 위해 남편을 배신할 준비를 시작했다. 그녀에게 부부의 연이란 위기 앞에서 휴지 조각처럼 버릴 수 있는 것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녀의 통화 내용을 문 밖에서 민혁이 모두 듣고 있었다. 그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마지막까지 믿었던 아내의 배신은 그에게 회생 불가능한 치명타를 안겼다. 그는 허탈하게 웃었다. 모든 것을 잃었다. 돈, 명예, 회사, 그리고 아내까지. 이제 그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어머니의 복수는 그의 인생 자체를 송두리째 파괴하고 있었다. 며칠 후 회사는 공식적인 통보를 받았다. 막대한 지분을 확보한 새로운 주주연합의 요구로 임시 주주총회가 소집된다는 내용이었다. 안건은 단 하나, 현 경영진 해임 및 이사회 재구성에 관한 건이었다. 그것은 민혁과 서연에 대한 공개적인 사망 선고였다. 그들은 주주총회에 끌려나가 모든 주주들 앞에서 자신들의 실패를 심판받아야 할 운명에 처했다. 주주총회를 며칠 앞둔 밤. 민혁과 서연은 화려한 펜트하우스 거실에 마주 앉아 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대화도 오가지 않았다. 통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 불빛은 이제 그들의 성공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처참한 몰락을 조롱하는 듯했다. 모든 것을 걸었던 그들의 성은 이제 곧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들은 거대한 그물에 갇힌 채 마지막 심판의 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 호텔 연회장의 공기는 얼음처럼 차갑고 무거웠다. 회사의 운명을 결정지을 이 자리에 모인 주주들의 얼굴에는 기대감보다는 불신과 분노가 가득했다. 그들은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될 위기에 처한 자신들의 주식을 보며 이 모든 사태를 초래한 경영진을 향한 비난을 퍼부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박민혁과 최서연은 연회장 가장 앞쪽 피고인 석과도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며칠 사이 두 사람은 눈에 띄게 수척해져 있었다. 화려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패배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그들은 총회가 시작되기 전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몇몇 주요 주주들에게 다가가 지지를 호소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싸늘한 외면과 경멸적인 비웃음뿐이었다. 박 사장, 당신을 어떻게 믿고 우리 재산을 맡깁니까? 초회 이사님, 그동안 사교계에서 쌓은 인맥으로 어떻게 좀 막아보시죠. 조롱 섞인 말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비수처럼 꽂혔다. 그들은 이제 완전히 고립되었다. 한때는 그들의 성공에 아첨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가장 먼저 그들에게 등을 돌리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믿었던 부와 권력의 민낯이었다. 정해진 시간이 되자 임시 의장이 단상에 올라 총회 시작을 선언했다. 그는 무거운 목소리로 회사의 현황을 간략히 보고한 뒤
오늘의 핵심 안건을 상정했다. 오늘 이 자리는 새로운 최대주주 연합의 요청에 따라 소집되었습니다. 안건은 현 경영진, 즉 박민혁 대표이사와 최서연 이사의 해임에 관한 것입니다. 연회장 곳곳에서 찬성의 의미를 담은 술렁임이 일었다. 민혁과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이제 모든 것이 끝이라는 절망감이 온몸을 덮쳤다. 그들은 자신들을 몰락시킨 정체불명의 적이 누구인지 그 얼굴이라도 보고 싶었다. 경쟁사일까? 아니면 해외의 기업 사냥꾼일까? 수많은 추측이 머릿속을 오갔지만 그 어떤 것도 지금의 상황을 설명해 주지는 못했다. 임시 의장이 말을 이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신 새로운 최대주주 연합의 대표자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아시다시피 이들은 단기간에 우리 회사의 지분 40% 이상을 확보하여 경영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연 회장의 육중한 뒷문으로 향했다. 긴장감이 극에 달한 순간이었다. 끼익. 육중한 문이 소리를 내며 천천히 안으로 열렸다.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낸 것은 검은 정장을 입은 날카로운 인상의 변호사들이었다. 그들은 마치 잘 훈련된 경호원처럼 양옆으로 도열했다. 그들 사이로 한 사람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그 모습을 본 순간 연회장 안에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시간마저 멈춘 듯한 절대적인 정적이 흘렀다. 그 사람은 바로 김복자 할머니였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민혁과 서여은이 알던 초라한 시골의 늙은이가 아니었다. 늘 입던 몸빼 바지 대신 깊고 기품 있는 남색 한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다. 하얗게 센 머리는 흐트러짐 없이 쪼글졌고 깊게 펜주름 가득한 얼굴에는 슬픔이나 분노가 아닌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을 듯한 고요한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여왕의 귀환처럼 압도적인 위엄을 뿜어내며 연회장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곁에는 강지원 변호사가 그림자처럼 따라붙고 있었다. 강 변호사는 단상으로 다가가 임시 의장에게 정중히 목례를 하고는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목소리가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를 소집한 새로운 최대주주 연합의 법률 대리인 강지원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 계신 이분이 연합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 김복자 여사님이십니다. 그 소개가 끝나는 순간 연 회장은 거대한 충격에 휩싸였다. 사람들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김복자 누구야? 박 사장의 어머니 이름 아니야 설마? 그 시골에 산다는 노모가 회사를 인수했다는 거야? 말도 안 돼.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은 물론 박민혁과 최서연이었다. 민혁은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다리가 후들거려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어머니라고 중얼거렸지만 그 목소리는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다. 어머니의 등장은 그의 이성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사건이었다. 최서연의 반응은 더욱 격렬했다.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더니 이내 경악은 시뻘건 분노와 치욕으로 변했다. 그녀는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로 주먹을 꽉 쥐었다.
저 시골뜨기 할망구가 감히 어떻게 저런 천한 것이 이런 자리에. 그녀는 이 모든 것이 거대한 악몽이라고 생각했다. 자신이 평생을 경멸하고 무시했던 대상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는 이 순간은 죽음보다 더한 굴욕이었다. 다른 주주들 역시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그들은 곧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최근 불거졌던 원천 기술 소유권 논란과 김복자라는 이름, 그리고 눈앞에 나타난 박민혁의 어머니.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로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그들은 경외와 호기심이 뒤섞인 눈으로 단상으로 향하는 김복자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복자 할머니의 발걸음에는 한 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녀는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온몸으로 받으며 마치 평생을 걸어온 밭고랑을 걷듯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갔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과 며느리가 앉아있는 자리를 그냥 스쳐 지나갔다. 그들에게는 단 한 번의 눈길도 주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하나. 단상 가장 높은 곳에 놓인 의장석을 향해 있었다. 마침내 그녀가 단상 앞에 섰다. 강지원 변호사가 그녀를 위해 의자를 빼주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앉지 않고 잠시 연회장 전체를 둘러보았다. 그 고요한 시선이 닿는 곳마다 소란스러움이 잦아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아들과 며느리를 내려다보았다. 그 눈빛에는 연민도 증오도 없었다. 오직 자신들이 저지른 일의 결과를 마주한 자들에 대한 차가운 확인만이 담겨 있을 뿐이었다. 그 순간 민혁은 어머니의 눈빛을 마주하고는 온몸의 힘이 빠져나가며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는 깨달았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었다. 인과응보였다. 자신이 버리고 외면했던 모든 것이 이제 거대한 파도가 되어 자신을 삼키러 온 것이었다. 그의 길고 길었던 오만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어머니의 시간이 시작되고 있었다. 김복자 할머니의 등장은 주주총회장의 공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이제 그곳은 더 이상 경영 실패를 추궁하는 자리가 아니었다. 모든 것의 뿌리가 드러나고 거짓된 왕들이 단죄받는 엄숙한 심판의 장이 되어 있었다. 모든 주주들은 숨을 죽인 채 단상 앞에 선 늙은 노파가 과연 어떤 판결을 내릴지 지켜보고 있었다. 먼저 마이크를 잡은 것은 강지원 변호사였다. 그는 주주들을 향해 정중히 인사한 뒤 스크린을 가리켰다. 지금부터 저희가 왜 이 자리를 소집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의 말과 함께 스크린에는 박민혁과 김복자 할머니의 이름이 나란히 적힌 낡은 계약서 사진이 떠올랐다. 계약서의 내용은 명료했다. 천년의 마대의 핵심 기술은 김복자의 고유 자산이라는 것. 강 변호사는 냉철하고 논리적인 어조로 박민혁과 최서연의 배임 행위를 하나하나 고발하기 시작했다. 그는 회사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스크린에 띄웠다. 최서연의 명품 쇼핑, 해외여행, 피부 관리 비용까지 수억 원에 달하는 돈이 회사 자금에서 부당하게 지출되고 있었다. 주주들 사이에서 분노의 탄식이 터져 나왔다. 다음으로 그는 품질 관리팀의 내부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는 수개월 전부터 원재료의 미세한 변화가 감지되었으며 이에 대한 정밀 분석이 필요하다는 경고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박민혁은 이 보고서를 묵살하고 생산을 강행하라고 지시했다.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 회사의 근간인 품질을 스스로 무너뜨린 명백한 증거였다. 강 변호사의 법적, 재정적 고발이 끝나자 연 회장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박민혁과 최서연은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했다. 모든 증거가 너무나 명백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고개를 숙인 채 자신들을 향해 쏟아지는 경멸적인 시선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다. 그들의 왕국은 모래 위에 지은 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모든 법적인 설명이 끝난 뒤 마침내 김복자 할머니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는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나지막하고 갈라진 목소리는 이상하게도 연 회장 구석구석까지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저는 평생을 흙과 함께 살아온 사람입니다. 흙은 정직합니다. 뿌린 만큼 거두고 가꾼 만큼 돌려줍니다. 그녀는 주주들이 아닌 텅 빈 허공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제가 처음 장을 담갔을 때 돌아가신 제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장은 손끝으로 빚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빚는 것이다. 그 마음이란 정직한 마음, 기다릴 줄 아는 마음, 그리고 음식을 먹을 사람을 생각하는 귀한 마음입니다. 그녀의 말에는 수십 년의 세월이 담긴 깊은 울림이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시선이 아들 박민혁에게로 향했다. 그 눈에는 분노가 아닌 깊이를 알 수 없는 슬픔이 담겨 있었다. 민혁아, 나는 너에게 돈 버는 기술을 물려준 것이 아니었다. 나는 너에게 우리 가문의 역사와 철학, 내 인생 전부를 맡긴 것이었다. 그런데 너는 그 모든 것을 팔아 너의 욕심을 채우는 데 썼구나.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다. 너희가 흙 묻은 돈이라며 내팽개쳤던 그 돈은 단순히 종이 조각이 아니다. 그것은 내가 굶어가며 허리가 휘도록 일하며 너를 위해 바친 내 젊음과 시간이었다. 너희는 돈을 버린 것이 아니라 너희를 키워낸 어미의 인생을 통째로 부정하고 짓밟은 것이다. 그 말에 민혁은 더 이상 고개를 들지 못하고 오열하기 시작했다. 그의 울음소리는 그의 죄의 무게만큼이나 무겁고 처절했다. 김복자 할머니의 말이 끝나자 강 변호사가 다시 단상에 섰다. 이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현 대표이사 박민혁, 그리고 이사 최서연을 포함한 현 경영진 전원의 해임에 동의하시는 주주분들께서는 찬성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는 볼 필요도 없었다. 스크린에 표시된 찬성률은 98%에 육박했다. 땅땅땅. 임시 의장의 의사봉이 3번 내리쳐졌다. 그 소리는 박민혁과 최서연의 시대가 끝났음을 알리는 조종과도 같았다. 그들은 공식적으로 회사에서 쫓겨났다. 모든 것을 잃었다. 그 순간 최서연이 참았던 분노를 터뜨리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인정 못해, 이건 무효야. 그녀는 이성을 잃고 단상을 향해 달려들었다. 이 마귀할멈 처음부터 이걸 노리고 접근한 거지 내 인생. 내 성공을 전부 망쳐놓고 행복해. 어디 한번 같이 죽어보자. 그녀는 도끼 어린 눈으로 복자 할머니에게 손톱을 세우고 달려들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이 닿기도 전에 대기하고 있던 경호원들에게 제지당했다. 서연은 붙잡힌 채로도 발버둥치며 악을 썼다. 이거 놔, 저 할망구를 내 손으로 찢어 죽일 거야.
한때는 우아함과 교양의 상징이었던 그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탐욕과 증오에 사로잡힌 괴물에 추악한 바람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결국 경호원들에게 질질 끌려 연회장 밖으로 쫓겨났다. 박민혁은 그 모든 광경을 넋이 나간 사람처럼 지켜만 보고 있었다. 그는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았다.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껍데기처럼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다.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소중한 것들을 스스로 걷어찼는지. 하지만 후회하기에는 너무 늦었다. 그의 인생은 회생 불가능할 정도로 완벽하게 파괴되었다. 모든 소란이 정리된 후 김복자 할머니가 다시 일어서서 주주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합니다. 하지만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천년의 맛든 이제 뿌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녀는 새로운 회사의 비전을 선포했다. 우리는 더 이상 속임수로 소비자를 기만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직한 재료와 전통 방식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된 음식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회사 수익의 일부는 묵묵히 땀 흘리는 농부들과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쓰일 것입니다. 그녀의 선언에 주주들 사이에서 처음으로 희망 섞인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그들은 이 작은 시골 할머니에게서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정한 리더십과 철학을 보았다. 회사는 이제 새로운 주인을 만나 다시 태어날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다. 총회가 끝나고 사람들은 모두 떠났다. 넓은 연회장에는 오직 박민혁만이 홀로 남아 있었다. 그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섬처럼 그 자리에 버려져 있었다. 복자 할머니는 떠나기 전 아들의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새로운 길을 향해 묵묵히 걸어 나갔다. 심판은 끝났다. 이제는 상처를 치유하고 모든 것을 다시 세워야 할 시간이었다. 그 폭풍 같았던 주주총회가 끝나고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천년의 맛이라는 이름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어머니의 땅이라는 소박하지만 진정성 있는 이름의 새로운 회사가 들어섰다. 회사의 대표는 강지원 변호사가 맡았지만 모든 중요한 결정은 회장직에 오른 김복자 할머니의 철학을 따랐다. 회사는 완전히 변했다. 더 이상 수익과 성장률에 목을 매지 않았다. 대신 최고의 재료로 가장 정직한 음식을 만드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삼았다. 공장 연구실에는 젊은 식품 공학도들이 김복자 할머니의 노트를 교과서처럼 탐독하며 전통 방식과 현대 기술을 접목시키는 연구에 몰두했다. 할머니는 종종 공장을 방문해 장독대의 숨소리를 듣고 된장의 맛을 보며 젊은이들에게 자신의 지혜를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다. 김복자 할머니는 약속대로 회사 수익의 상당 부분을 사회에 환원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딴 재단을 설립하여 콩을 재배하는 농부들에게 정당한 가격을 보장해주고 농촌 지역 아이들을 위한 장학 사업을 시작했다. 그녀의 진심 어린 행보에 소비자들은 열광적인 지지로 화답했다. 어머니의 땅 제품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신뢰와 상생의 상징이 되었다. 반면 모든 것을 잃은 박민혁과 최서연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그들이 살던 화려한 펜트하우스는 은행에 넘어갔고 남은 재산은 채무를
변제하는데 모두 쓰였다. 그들은 보증금도 없는 허름한 월세방으로 쫓겨나듯 이사해야 했다. 한때는 대한민국 상류층의 상징이었던 그들은 이제 도시의 가장 어두운 밑바닥으로 추락한 것이다. 최서연은 가난을 견디지 못했다. 그녀는 매일같이 남편을 저주하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다. 다 당신 때문이야. 이 무능한 인간 당신만 아니었으면 내가 이런 시궁창에서 살지 않아도 됐어. 그녀의 히스테리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민혁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묵묵히 아내의 폭언을 견뎠다. 그는 모든 것이 자신의 죗값이라고 생각했다. 결국 서연은 이혼 서류를 내밀고 떠나버렸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민혁에게 악담을 퍼부었다. 난 재기할 거야. 당신 같은 시골뜨기 족속이랑 엮인 게 내 인생 최악의 실수였어. 그녀는 자신의 잘못은 조금도 인정하지 않은 채 새로운 욕망을 좇아 떠났다. 텅 빈 월세방에 홀로 남은 민혁은 비로소 완전한 절망과 마주했다. 혼자가 된 후에야 그는 자신의 삶을 제대로 돌아볼 수 있었다. 아무도 없는 방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평생을 자신을 위해 헌신했던 어머니. 상처받은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던 어머니.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아들이라 부르며 비통해했던 어머니. 그는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죄를 저질렀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는 닥치는 대로 막노동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배달 일을 하고 공사장에서 벽돌을 날랐다.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고된 노동이었다. 땀 흘려 번 돈으로 끼니를 때우며 그는 비로소 어머니가 평생을 바쳐 모았던 흙 묻은 돈의 무게를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었다. 그것은 돈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 그 자체였다. 어느 늦가을 민혁은 낡은 버스에 몸을 싣고 고향으로 향했다.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에게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저 단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사죄하고 싶었다. 자신의 죄를 어머니 앞에서 고백하고 어떤 처벌이라도 달게 받고 싶었다. 그것이 망가진 인생을 다시 시작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했다. 그가 고향집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밭에서 가 수확한 콩을 타작하고 있었다.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허리는 더 구부정해졌지만 도리깨질을 하는 손놀림에는 여전히 힘이 넘쳤다. 민혁은 차마 어머니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밭둑에 서서 한참을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눈물이 비 오듯 쏟아졌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그는 결심한 듯 밭으로 걸어 들어갔다. 흙먼지가 묻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는 어머니의 발치에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흙바닥에 이마를 박고 오열했다. 제가 죽일 놈입니다. 어머니, 제발, 저를...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아이처럼 울기만 했다. 김복자 할머니는 도리깨질을 멈추고 말없이 무릎 꿇은 아들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표정도 떠오르지 않았다. 오랜 침묵이 흘렀다. 가을바람만이 모자의 곁을 스쳐 지나갔다. 한참 뒤 그녀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일어나거라. 그녀의 목소리는 용서도 원망도 아닌 그저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소리였다.
민혁이 흐느끼며 고개를 들자 그녀는 다시 말했다. 내 인생은 이제 네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네가 저지른 죄의 무게를 평생 짊어지고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것이 네가 네 어미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다. 그녀는 아들을 용서하지 않았다. 하지만 더 이상 원망하지도 않았다. 그저 한 인간으로서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라는 마지막 가르침을 주었을 뿐이다. 민혁은 어머니의 깊은 뜻을 깨달았다. 그는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어머니를 향해 깊이 허리를 숙여 마지막 인사를 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서서 자신이 왔던 길을 다시 걸어갔다. 그의 뒷모습은 여전히 초라했지만 이전과 같은 절망감은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이제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찾은 것이다. 시간이 흘러 다시 새벽이 밝았다. 김복자 할머니는 여느 때처럼 자신의 밭에 홀로 섰다. 동쪽 하늘에서 붉은 해가 솟아오르며 밤새 이슬을 머금은 대지를 황금빛으로 물들였다. 그녀는 깊게 펜 주름 사이로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되찾았지만 복수에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모든 것을 나누고 베풀며 더 큰 평화를 얻었다. 그녀는 더 이상 상처받은 어머니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땅의 모든 것을 품어 안는 대지 그 자체였다. 정직한 땀과 올곧은 마음만 있다면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내고 새로운 희망을 틔울 수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증명해낸 살아있는 전설이었다. 고요한 새벽의 들판 위로 한 평범한 시골 할머니의 위대한 승리를 축복하는 찬란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